자, 주교재 195페이지를 보시면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자, 뭔 소리야? 이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니까 어떻게?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겠죠. 첫째, 조세의 물납이에요. 조세가 뭔데? 조세. 조세호 말고. 미안해 그랬어. 나 그럴 줄 알고 내가. 나 조세호 하려고. 나 조세호 아니에요. 조세호. 딴반에서 이랬습니다. 욕 먹었어요. 조금만 기다렸으니까 나 끝냈는데. 자, 몇 번 나도 써먹어 봤겠죠? 뭐야, 막 이런 눈빛으로. 자, 조세는 세금이잖아, 세금. 그러니까 세금을 돈 없는 사람들은 물건으로 낼 수 있어요. 근데 부가세는 안 돼. 예를 들면 상속세 이런 거 있지. 그런 거는 이제 물납이 되는데 세금을 물건으로 냈는데 야, 너 물건으로 낸 거는 저기 안 쳐주고 다시 10% 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세금이 두 번 매겨지는 거죠? 빡친다 그러려고 했죠. 빡치는 것보다도 일단 두 번 과세가 되는 거죠. 세금을 두 번 매기는 거니까 안 된다. 그래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요. 조세의 물납은 이중과세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 두 번째, 담보의 제공. 담보 제공은 소유권이 변하지 않죠. 담보 제공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양도돼서 소유권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세 번째,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사업을 남들한테 인수하거나 아니면 양수할 때, 양수나 양도할 때 그때 보면요, 여러분. 그 사업자가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의 모든 부분을 인수를 하겠죠? 그걸 포괄양수라고 해요. 포괄양수. 그 사람은 포괄양도라고 그러고. 왜? 내가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는 거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그래서 포괄양수도 계약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는 사업을 넘기는 사람한테는 매출이라고 그럴 수 있고 사업을 인수하는 사람한테는 매입이라고 볼 수 있죠. 누구는 매출이고 누구는 매입인데 만약에 매출한 사람한테 부가세를 받아가지고 매입한 사람 부가세를 깎아주면 봐봐요. 매출이고 매입이야. 그럼 얘한테 걷어. 매입 깎아줘. 그러면 국세청은 뭘 갖고 가? 없네. 실익이 없죠. 세금을 걷는 실익이 없어. 얘한테 걷고 얘를 그 돈으로 깎아줘. 나는 조금 국세청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과세했을 때 실익이 없기 때문에 따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중에 문제 풀거나 했을 때 보면은 기출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포괄은 다 넓게 인정하는 건데 사업의 일부 양도. 포괄이 아니라 사업의 일부 양도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인수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는 그때는 재화의 공급을 봐서 과세합니다. 포괄이란 말이 들어가야지 과세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보면요. 법에 따른 공매 및 강제경매라는 것이 있죠. 공매나 강제경매는 여러분 맨 하단에 설명 달려있죠. 그거 한번 보세요. 우리 지금 주교재 거기 책 맨 밑에 보세요. 공제나 강제경매는 무슨 뜻이냐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에 의해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저의 공고를 보지 않는다. 혹시 여러분 세금 같은 거 체납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겠죠? 세금을 국세를 체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가장 최상위에 있는 그 권한이 국세예요, 국세. 만약에 내가 여러분 전세를 들어갔잖아요. 그럼 전세 계약할 때 상대방과 등기부분 떼었잖아요. 그럼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내가 1순위 그러고서 저기 뭐야 동사무소 가고 확정일자 받고 그러잖아요. 1순위야. 근데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1순위야 그랬는데 얘가 보니까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한 거야. 국세 어제 얘기했죠.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이런 것들 체납한 거야. 그러면 그거는 이 세상에서 내가 우리나라에 이거 최우선순위라고 했잖아. 영순위로 올라오고 난 1순위인데 걔는 영순위가 되는 거야. 그럼 내 집값 그 전세를 못 받는 거야. 그거를 집을 강제경매, 공매로 쳐가지고 그 돈으로 세금 체납한 거를 해결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국세 체납한다 안 했나를 잘 보셔야 돼. 알았죠? 어떻게 봐요? 납세 증명 이런 거 떼어달라고 해서 그런 거 세무서 국세청에 들어가면 뗄 수 있고 그런 것도 확인해야 돼. 재수 없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죽고 걔가 밀리면 내가 먼저 갔나요? 응? 내가 먼저 전세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수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재수 없어도 이렇게 먼저 재수 없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거는 이제 번외고 지금 내가 하려는 얘기는 국세를 체납하면 나라에서 그 집이나 재산을 경매로 처분한단 말이죠. 그걸 공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공매. 그럼 이걸 팔아가지고 세금으로 충당이 될 텐데 나보고 야, 네 집 팔렸으니까 또 세금 내라 그래. 아까도 그거 빡친다 그랬는데 그걸 떠나서 세금이 두 번 매겨지는 거죠. 두 번. 그래서 이중과세 문제 때문에 이것도 지하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혹시 그 나이 텔레비전에 혹시 그런 방송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나라 운동본부라는 방송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세금을 국세 체납한 사람들이 있으면 텔레비전에 그 리포터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방송 카메라 들고 그리고 계세요 여기 얼마 체납돼 세무서하고 같이 가고 계세요 그래갖고 문 안 열어주지 임의척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 저희가 열쇠 수리공을 불러가지고 문 따고 들어가서 진짜 문 닫는 거 보여줘요. 들어가면 거기서 사람 나왔고 야! 막 이러면서 막 막아.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거 집행합니다 이러면서 막 딱지 다 붙이고 그런 방송이 있었어요. 그럼 돈 다 나오고 돈도 나오고 막 여러 군데 금괴 나오고 네? 현금을 많이 받고 현금도 막 나오고 돈다발 나오고 돈덩어리 되고 다 받구만 뭐 다 받고 지하에 가고 막 스포츠카 막 있고 외제차 뭐 그런 거 텔레비전에 본 적 있죠. 그런 게 이제 그 공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용역의 공급으로 가볼게요. 용역의 공급은 어제 서비스라고 했죠. 서비스. 그래서 용역의 공급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알고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자, 거기 설명 잠깐 읽어보면요. 여러분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대가에 의해서 돈 받고 대가에 의해서 영무를 제공하거나 영무가 뭐냐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내가 돈 받고 잠깐 쓰게 해주는 거잖아요. 서비스 제공하거나 잠깐 쓰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성격이 일시적이죠. 영원하지 않죠. 만약에 내가 여러분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한다거나 돈 내고 잠깐 하는 거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다거나 또 영화극장에 가서 영화를 관람한다거나 놀이공원에 입장한다거나 다 이런 거 여러분 그 시간 동안 잠시 동안 이용하는 거잖아요. 영원하지 않죠. 그런 걸 용역이라고 합니다. 교재 196페이지로 가보면 용역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잠시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하고 용역은 다음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영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라고 해서 첫째, 건설업. 돈 받고 건물 지어주는 거죠. 서비스죠. 그 다음에 숙박업, 음식점업. 내가 일시적으로 돈 받고 잠깐 숙박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고 나서 거기에 있는 거 갖고 나와도 돼요? 야, 여기 텔레비 좋은데 우리 텔레비 껴라. 절도지 절도. 그래서 그거는 용역의 공급이기 때문에 잠시 이용하고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운수업, 통신업, 그 다음에 금융보험업, 서비스죠 다. 부동산 그리고 임대업도 다 그 용역인데 요거는 기억해 주세요. 다만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및 염전 임대업은 제한이다. 전답은 뭐예요, 여러분? 논밭. 논하고 밭을 전답이라고 그러죠. 논밭이나 과수원, 목장 이런 것들은 작물을 생산하는 용도죠. 농사 짓는 거잖아. 그러니까 작물 생산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용역으로 안 치기 때문에 과세 자체를 하지 않아요.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답, 과수원, 목장 이런 것들, 염전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 아예 용역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하지 않는 겁니다. 그 밖에 사업 서비스업, 그러니까 사업 서비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알바 같은 거 있죠? 알바. 서비스로 일하는 거 이런 거. 그다음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교육 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교육 서비스는 이제 그 이런 학원 이런 거 같은 거. 교육 서비스, 학교. 그다음에 가사 서비스, 국제 및 외국 기관의 사업 등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그냥 용역이라고 본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용역은 여러분 잠깐 정리하고 가면은 얘도 그 앞에서처럼 실질 공급과 간주 공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실질 공급이라고 하면 대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가에 의해서 용역 공급이 되겠습니다. 대가에 의한 용역을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도 과세가 되고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 한편 용역에서도 간주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간주공급이라는 게 있는데 있긴 있는데 용역을 조상으로 공급하거나 또는 자가 공급하거나 그런 경우는 과세하지 않는다. 식당에서 여러분 만약에 손님들에게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탈세한 건가 내가? 탈세인가? 기부를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식당인데 애들 학교 끝나고 야 가기로 와 그래서 밥 먹일 수도 있잖아. 근데 세무서에서 와갖고 당신을 저기 탈세 그거니까 1318 저기 뭐 좋은 날 운동 보고 카메라 오고 막 해갖고 야 너 이거 딱지 붙인다 이렇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탈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화 같은 경우는
문제가 처음에 내가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내라는 얘기지만 용역은 아까 처음에 공제받고서 내가 이거를 용역을 공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뭘 공제받은 게 없죠. 당초에. 그래서 간주 공급의 경우는 공짜로 무상 공급을 하거나 내가 나한테 공급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때도 과세하지 않는다. 내가 미용사인데 내가 내 머리 깎거나 머리 롤로 이렇게 말르면 세금 추징당하나? 그런 일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과세조차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주 공급이라는 개념은 있지만 실제로 과세하기는 어렵다라는 것과 대신 이게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 부동산 임대 용역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때는 간주 공급으로 과세합니다. 이게 예외 규정이기 때문에 알아두어야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동산 임대 용역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했을 때 내가 누구냐면 건물주. 특수관계자는 누구냐? 남이 아닌 사람이 특수관계자예요. 남 아닌 사람. 가족이나 친인척 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공짜로 세 안 받고 무상으로 임대하는 거죠. 그러면 그건 형평성 때문에 과세합니다. 형평성 때문에. 예를 들어 나의 건물이 있어요. 여기 101호, 여기 102호 상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는 남이에요, 남. 월세 받습니다. 시가대로 받고 있어요. 못 올려서 안달이에요, 지금. 빨리 올려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102호 여기다가는 자식이 있는데 아유 너 저 힘들지? 너의 꿈을 여기서 펼쳐봐.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하고 자녀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거. 공짜죠, 공짜. 야, 네가 무슨 돈이 있냐? 아빠가 돈 벌어서 그냥 네가 열심히 해. 월세는 안 받을 테니까. 이래버려. 그러면 얘하고 형평성이 있냐 이거지. 얘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얘는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둘 다 형평성 목적으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과세를 어떻게 해요? 세금 10%를 내야 되는 거예요. 돈 못 받았어. 돈 받은 걸로 치고 나라에다가 10%씩 내라. 그 얘기죠. 그래서 간주 공급의 경우 일반적으로 형성이 해당이 안 되지만 특수관계자한테 제공했을 때 간주 공급으로 과세가 된다. 옆집처럼 옆집한테 내가 세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얘도 세 받았다고 생각하고 10%를 내가 내야 돼요. 자, 그렇게 용역의 간주 공급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별로 내용이 어려운 게 없으니까
자, 외국에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물건은 판매한 사람한테 원래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수입은 물건 판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아니면 외국에 있어요? 이 사람은 외국에 있죠? 근데 이 법이, 부가가치세라는 이 법이 내가 비행기 타고 가고 외국인한테 이제 카메라, 야, 빨리 와봐. 그래서 돈 따가지고, 야, 너 외국에 있는 애, 너 왜 세금 안 내? 이렇게는 못하는 법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 외국인은 못 잡으니까. 국내인 애를 또, 야, 와봐. 야, 씨. 야, 해야죠. 그래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는 수입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거예요. 수입하는 자. 수입하는 자에게 과세합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자에게는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생산한 나라에서는 세금을 안 매기고 그것이 소비되는 나라에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고 부르고 수입하는 자에게 과세한다고 했을 때 이 수입하는 자가 우리는 사업자가 세금낸다고 했지만 이 경우는 사업자 여부에 불문한다. 불문이 무슨 뜻이냐면 묻지 않는다. 네가 사업자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개인들도 그래서 여러분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면 직구하면 부가세 물어야 됩니다. 알았죠? 일정 금액 이상 넘어가면 부가세를 물어야 돼요. 그러면 이때 과세하는 경우니까 당연히 생계한서가 발행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원래는 생계한서는 물건을 판 사람이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판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계한서는 이때 그럼 누가 발행하느냐 그랬을 때 이 경우는 세관장이 생계한서를 발행해 주는데 그 생계한서를 수입세금계산서라고 불러요. 수입세금계산서 이거를 발행한다. 세관장이 발행을 해주는 거다. 내가 여러분 물건을 외국에 수입하면 세관 거치는 거 알아요? 세관? 인천세관 뭐 이런 거 통관부 같은 거 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세관에서 발행을 해준다는 거죠. 그게 이 내용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그 재화의 공급이 이제 주된 내용이었고 나머지는 이제 그런 내용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196페이지 가갖고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세금계산서를 어느 시기에 발행하는지를 나타내는 거라서 옆에다가 세금계산서의 교부 시기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의 교부 시기. 내가 상대방하고 거래할 때 언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됩니까? 이거를 정해놓은 기준이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되겠죠? 여러분 아무 때나 발행하면 안 되니까요. 자, 197페이지 보면 원칙 보이시죠? 원칙. 자, 봅시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라고 했어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글자만 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외워야지 그러면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생각을 좀 해보고 갑시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라면은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냐면은 물건을 이동시킬 수 있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여러분 얘 이동할 수 있죠? 그러면 언제 궁극시기를 먹냐? 내가 얘를 상대방에게 줄 때, 그럼 판매가 된 거야. 인도. 자, 돈 받았겠죠? 자, 얼마예요? 그리고 돈 주면서 이렇게 줄 거야. 그래서 이동이 가능한 제한인 경우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다 적어놓으시고 제한 이동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동이 가능한 제한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따라서 제한가 인도되는 때다라는 거죠. 이동 가능한 제한이니까 인도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겠다. 두 번째,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거죠? 그럼 무슨 말이야? 재화가 이동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내가 물건 사는데 저기 상대방한테 사장님 이따 오실 때 그 건물 갖고 오실 거죠? 미친 거 아니야? 이럴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또라이인데요? 이럴 거 아니에요. 갖고 갈 수 없잖아. 갖고 갈 수 없으니까 이런 거는 인도되는 때라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궁극시기로 본다. 그러니까 이동이 불가능한 제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이동이 불가능한 제한은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다. 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공급이 확정되는 때다. 그건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밑으로 가서 구체적인 기준으로 내려가 보면요, 여러분. 현금 판매나 외상 판매나 할부 판매. 여기서 할부에다가는 여기다가 단기라고 적어 놓으세요. 단기 할부예요. 똑같아요, 회계랑. 그래서 1년 이내의 할부 기간이면 단기 할부, 1년 넘어가면 장기 할부. 그러니까 현금 외상 할부가 여러분 자주 있어요? 아니면 자주 없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거래할 때 제일 자주 있는 게 현금 거래나 외상 거래 뭐 이런 거 할부 거래. 그러니까 가장 노멀한 거래이기 때문에 옆에 보면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라 그랬죠? 그냥 원칙대로 간다 이 얘기 아니야. 그래서 그렇구나. 인도 기준. 자, 근데 단기 할부면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데인데 밑에 보니까 장기 할부가 있어요. 1년 넘는 할부는 달라요. 언젠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이런 얘기인데 할부가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1년 넘어가는 할부일 때는 돈 받을 때마다 물건을 판매한 걸로 치겠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단기 할부는 물건을 한 번에 다 판 걸로 치는 거고 장기 할부는 할부 계열수에 나눠서 판매한 걸로 치겠다 이겁니다. 엠빵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 세 번째 완성도 기준과 중간지급 조건부 판매라는 거 보이시죠? 완성도 기준, 중간지급 조건부 이건 뭐냐면 완성도 기준이라는 것은 내가 그 작업을 했는데 물건 만들면서 작업을 할 때 완성 정도에 따라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건물 같은 거 있죠. 집 살 때. 만약에 아파트 분양받으면 여러분 아파트가 만약에 5억이야. 그럼 입주할 때 5억 드릴게요 이래요? 안 그러지. 금액이 크니까 초반에 얼마 내고 중간에 또 얼마 내고 이러죠. 금액 단위가 커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지급하는 걸 완성도 기준, 중간 지급 조건 판매라고 해요. 보통 금액이 큰 것들이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래서 얘네들도 중간중간 나눠서 지급하기 때문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서
물건을 판매한 걸로 치겠다라는 얘기죠.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이거는 여러분 옆에다 외주 가공비라고 적어놓으시면 되는데 어제 개정 과목 있었죠? 외주 가공비. 그래서 내가 외주 줬다가 그 외주를 받았다가 상대방의 물품을 인도해 주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은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다. 다음으로 재화의 간주 공급. 간주 공급은 내가 판매한 건 아니지만 판매한 걸로 치는 거기 때문에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폐업 시 잔존재화의 경우는 폐업하는 때,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폐업 시 잔존재화, 폐업하는 때. 오답으로 폐업 신고일 뭐 이런 거 나오니까 폐업하는 때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무인 판매기를 이용한 재화의 판매는 자판기 있죠, 자판기. 인형 뽑기. 해보셨어요? 해봤는데 다 안 해봤다고 그런가? 여기, 봐봤어요, 여기? 짱? 알았어요, 비밀이죠. 요즘 잘 안 뽑혀요, 저기. 한 번을 못 뽑아요. 이거 소질이 없는 거. 옛날에는 가서 1,000원 한 번에 딱 뽑아갖고 정말 그 오락실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박수 쳐줬거든요. 되게 기뻤어요. 근데 안 돼, 이제. 조절했나봐. 막 이래요. 뽑으려고 막 이래. 자, 무인 자동 판매기를 이용한 재화 판매. 그러니까 인형 뽑기나 자판기 같은 거 여러분, 사람 그 안에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언제를 공급식으로 봐야 되느냐 문제가 있는데, 주인이 돈 뽑아갈 때, 자판기에서 돈 뽑아갈 때, 알죠? 그래서 오락실 같은 데 있죠? 그래서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를 공급식으로 본다. 이거예요. 특이하니까 알아두세요. 수출,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수출은 외국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환율에 문제가 적용돼요. 환율. 어느 날짜 환율로 적용할 거냐, 이게 매우 중요한데, 기준이 뭐냐? 선적한 날 환율 기준 환율로 합친다 이거죠. 선적한 날. 그래서 선적일의 기준 환율 적용하고요. 선적일자를 기준으로 우리가 매출이 발생한 걸로 치는 거예요. 선적일. 용액의 공급 시기는 재화의 공급 시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마저 읽어볼게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영무가 제공되거나 서비스, 재화나 시설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그런 얘기죠. 구체적인 기준으로 내려가 보면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영무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 끝났을 때, 고객님 끝났습니다 이럴 때 있죠. 그래서 이제 돈 내라는 얘기잖아요. 그때 공급이 됐으니까 생계하죠. 그때 발행합니다. 완성도 기준, 중간 지급, 장기 할부 위에서 나왔던 건데,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아까 나눠서 대가 지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라고 얘기했었던 거죠. 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영무 제공이 완료되거나 공급이 확정되는 대로 하고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요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여러분,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뭘 받아요? 또 월세도 받고 또 보증금도 받지.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월세를 받는데, 그 임대료라고 그러죠? 임대료. 그 다음에 보증금도 받는데, 임대료는 가당이 받으니까 이거는 생계한서 발행해주면 돼요. 생계한서.
발휘한다. 그걸 그래서 실질 임대료라고 이제 부르는데, 보증금도 여러분 목돈이죠. 만약에 내가 건물주라면 임대료를 목돈으로 받아서 은행에 넣어놨을 때 이자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실제로 내가 이 돈을 은행에 안 넣어놨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는 야, 네가 돈 받아서 은행에 넣어놓으면 공짜로 소득이 생기잖아 라고 생각해서 세금을 매겨요. 그걸 얘는 이자가 발생한다면서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거다. 그래서 이자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는데 세금을 부과한다. 그걸 간주임대료라고 해요. 간주임대료. 설령 그 돈이 없어졌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는 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중요하니까. 참 비방이죠, 그래서 간주임대료라 그래서 과세하는 거죠. 간주임대료로 과세하는 거.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실제로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세금 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아요. 세금 계산서는 발행하지 않는데 대신 보증금은 다달이 받아요? 아니면 뭐 한 번에 받아요? 한 번에 몇 년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 계산서 발행하지 않지만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3개월마다 내야 되니까 얘는 과세를 어떻게 하느냐? 각 예정 및 확정 신고 기간마다 과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써 있는 거는 그 의미예요.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이었는데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그냥 다 내린다 이런 얘기지. 그게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쉴게요. 단기 할부하고 장기 할부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할부 자 먼저 단기 할부는 공급 시기 그 다음에 과세 표준 자 단기 할부는 한 번에 물건을 다 판매한 걸로 쳐요. 그래서 공급 시기 재화가 인도나 양도되는 때 재화가 인도되거나 사용 가능하게 될 때 그래서 과세 표준은 재화의 총 금액이에요. 인도한 재화의 총 금액이에요. 전부를 그냥 다 판매한 걸로 친다고요, 지금. 근데 장기 할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예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그러다 보니까 과세 표준은 대가의 각 부분이 되는 거죠.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나 못 알아듣겠어 라고 할까봐 자 만약에 제품을 4,800만 원짜리를 팔았다고 쳐봐요.
86 판매했어요. 근데 내가 단기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1년 안 오는 거지. 6개월이다. 3개월, 6개월, 12개월 상관없어. 1년만 안 오면 돼. 그러면 회계 처리 이렇게 하는 거야.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 외상 매출 얼마야? 5,280. 한 번에 다 판 걸로 쳐요. 생리한서도 4,800만 원짜리 발행하고. 이렇게 숨이 막히죠 오늘? 자, 그 다음에 장기 할부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48개월 할부를 했다고 쳐요. 48개월. 그럼 뭐야? 한 달에 100만 원씩 낸다는 얘기인가요? 4,800만 원 나누기 48개월 100만 원씩. 그렇게 48번 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는 매월 회계 처리를 하는 매월 제품 매출 100만 원, 부가가치세 예수금 10만 원, 외상 매출금이 110이다. 이렇게 매월 한다고 해서 이거 곱하기 48번 하는 거예요. 대가의 돈을 받기로 할 때 이거는 인도됐을 때. 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공급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